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9월 18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 추가됐는데요. 한계기업하고 제2금융권 위험입니다. 이제 금리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0.5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1, 4분기까지. 올해는 저는 3.75에서 4. 그 정도까지로 이제 올렸어요. 0.25에서 0.5 정도로 올렸고요. 이번에 이제 그 통화 긴축 회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 보고 그냥 저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워치나 그런 인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계 기업이 정말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이제 부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 기업을 잘 버티고 이걸 잘 버티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에서 빚을 진 것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더 땡겨서 제2금융권 이하에 있는 안 좋은 걸 땡겨가지고 부도를 팍 내고 나가는 겁니다. 안 좋죠. 근데 그게 보통 경기 침체에서 일어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뭐니 해도 현금 보유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IMF도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IMF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가 아닌 다른 뭐 여기 신흥국들의 IMF가 올 거예요. IMF가 오면은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체감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제2금융권 위원과 연결됩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결돼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못 버티고 계속 떨어지면 이게 왜 못 버티냐면요. 이게 풀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 선물 같은 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반대 매매 터지잖아요. 반대 매매 터지면 주가 못 가는데 이거는 다른 영향도 있어요. 이 그 담보 자산인 부동산까지도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벌어지고 있고 다음에 지금 지지선은 2200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면 2600선 또 여기서 한번 막혔다가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300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0, 280까지도 한번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으로 박스권이 하방 박스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많이 급락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도 20% 정도 빠지는 거고 여기서 50% 빠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계 기업이고 제2금융권 위험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다 연결됩니다. 결국에는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캐피탈에서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많다고 합니다. 저축은행도 지금 시중은행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자기들이 예대 마진할 때 예금이 모일라서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금리. 근데 대출 금리는 또 못 올려요. 한계 기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더 위로 올라갔고요. 왜냐면 이제 15올라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냥 여기 위로 올려버릴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 있다는 건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실적이라고 해서 정점에 하락 정점이면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갑니다.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거랑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서브2는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 지금 가격을 못 잡죠.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랑 다 같이 연결돼 있고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기들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지금 셧다운을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셧다운을 감기처럼 대응 못하고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는 지금 백신을 다 못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연결고리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가장 큰 위험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이 부분이고 지금 여기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경기 침체 비슷한 상황이 오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다 코로나 꽝 터져 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버렸죠. 근데 이 상황은 코로나라는 공동의 적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같은 공동의 적이 발생을 하면 지금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안 되죠. 여기는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자, 9월에 0.75pp에서 1pp 증가인데 저는 0.75pp로 고정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FOMC마다 금리 인상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는 일경어치의 자산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시장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양적 긴축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3개월물 요거랑 요거가 역전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2년가 요것도 지금 역전된 세로 유지하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얘가 만기가 도래하는 데는 1-2년 걸리잖아요. 그 안에 해소만 하면 돼요, 경기 침체를. 근데 이 3개월물은 바로 당장에 코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3개월과 10년채가 역전이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난 거 보면은 대충 보면은 2.5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도 약간 차이 나죠. 2.5 정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 그거를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82% 확률로 0.75입니다. 여기가 0.75고 1%고 이게 지난주에 2.4, 2.8까지 24%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3.5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7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침체 분명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미수 신용만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현금 꼭 확보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익절 가능한 종목들 발생하시면은 익절 과감하게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금리가 다음 주에 다 오를 겁니다. 그때가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인데요. 추가적인 내용 보면은 경기 침체 이렇게 올라가고 페덱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택배 회사입니다. 택배가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면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이제 전망치 내년도 1.1%로 하향했고 그다음에 이제 침체라고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자본 유출 가속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달러 유로화 패러티가 뭉개가 되고 있죠. 그게 강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00원, 1,400원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로만 접근하셔야 되고 풀 매수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드로 추가를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ETF 같은 경우엔 선물도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반등을 기회로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주식 비율을 그냥 50%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가지고 계시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그냥 홀드죠. 이 주식은 진짜 여러분이 좋은 정보 사셨다면 끝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다시 높아졌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많이 내려왔죠. 중국이 경기 부양착하면서 CDS가 많이 나오고 국가가 보증하겠구나 그런 인식이 여기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터키도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CDS가 줄어들면 신흥국의 위험은 좀 다소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키 보시면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아진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 말 8월 말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우리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게 0.75입니다. 한 예상치 한 개는 0.75고 이거 이상 되는 1일로 가면은 주가 폭락 나왔다가 올라올 거고요. 올라오는 것도 며칠 있다 올라올 것 같고요. 0.75면은 안도를 하면서 그냥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입니다. 코로나보다 23.7% 여기 있는 비율인데요. 여기만큼 수만큼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한계기업별 추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계기업이 무슨 말이냐면 이자 보상 배율을 3년 연속 1 미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란 거는 3% 이자를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부실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거보다 낮으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자산 같은 게 없다면 자산 매각 같은 효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 기준으로 보세요. 3% 정책 자금 같은 경우 2.5% 높은 거는 한 4%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로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자 보상비율 1이면은 이거만큼의 이익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래면.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해 1년 동안.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고민을 해서 내가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하는 성실한 기업가도 있겠지만 아 이번에는 망했구나.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운영 못 하겠어. 그러면 대출 자산 최대한 땡겨서 부도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내년에 나오고 그게 나오면 요게 이득을 공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됩니다. 저축은행 사태 제2 저축은행 사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파이낸스가 여기 나와죠. 보험사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문제죠. 1.1조고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율이 그렇게 막 높은 비율이죠. 높은 비율이죠. 전체 요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싸다고 뭐 부동산 사기 힘들다는 건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투자하시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내년 뭐 2분기 이후지 않을까. 어차피 부동산은 급등보다는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턴할 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입니다. 3, 4분기 실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안 좋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차트상 보면 요 모양이랑 요 모양하고 가까운 느낌이 드시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가까운 느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맞다고 하면 양봉 한번 만들었다가 음봉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세린 메이랑 겹친 거고요. 그럼 세린 메이는 아니고 크리스마스 랠리랑 겹치니까 이게 이번 달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요걸로 가는 거예요. 이번 달이 양봉으로 마감되면 양봉만 되면 되거든요. 양봉만 되면 요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한 방에 그 추석 이후에 올라간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돈이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무서워서 바로바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121선을 되도록이면 지킵니다. 다른 그 악재 뭐 새로운 뭐 큰 뭐 중견 중진국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쪽 나라들이 도산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요 선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코로나 할 때처럼 급등은 나오기 힘들어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여기 부동산은 좀 줄죠. 이게 꺾여야 돼요. 이게 꺾여야 조금 나은 거고요. 랩 마진이 꺾여야만 요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파이낸셜 많이 줄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가도 많은 큰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아마 요거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야 주식은 올라가는데 이게 높다는 말은 또 여기에서 관련된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순위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최악 국면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 적자 생존을 했는데 12개월째 하락을 하고 미상한 속축. 이 미상한이 문제인 거예요. 미상한. 그럼 부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 정부 은행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들도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야 되고 부실 금액 대비해서 조금만 쓰고 있어요. 부실 금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사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 주식을 제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코로나 봉쇄가 문제예요. 코로나 봉쇄가 부동산 가격을 다 떡락시켜 버립니다. 폭락이 아니라 진짜 완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막으려면 코로나 봉쇄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백신 접종률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위험 사항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사항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번 주는 여기 추가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한계 기업이 다시 추가가 됐고 이 한계 기업에 대한 거는 계속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두로는 요 금리 인상하면서 얘가 혹시라도 4% 넘어가면은 진짜 위험해진다라고 말했고요. 시나리오로 가고 있네요. 왜 안 적었겠습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적고 말을 하는 순간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 4분기에 나올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혹은
뭐 진짜 4월, 5월, 내년 4월, 5월에 이제 피크를 치고 그때 이제 세린메이랑 같이 겹치면서 급락이 제대로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세린메이니까 그 전에 팔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4번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한 개 기업이 아닌 진짜 1등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잠시 내려오겠지만 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이 될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